오늘은 심각한데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라떼 경제사 시간인데요. 1979년 오늘 12.12, 12월 12일 군사 반란이 일어났던 날이죠. 국민은 공포와 혼란을 겪었고 경제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떼 경제사 시간에 또 한번 교훈을 찾아볼까요? 뉴미디어 전문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45년 전이네요. 아, 네. 45년.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제5공화국을 연 사건이죠. 지금은 이제 제6공화국인데 이 공화국 숫자 따지는 건 기준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1979년 12월 12일 이제 쿠데타가 발생을 했어요. 군사 반란인데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핵심 멤버 이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하고요. 제9사단장이었던 노태우가 뭉쳐서 일으킨 반란입니다. 네, 이 12.12는 12.6 이후에 권력 공백을 틈타서 군대 일부가 일으킨 군사 반란이고요. 사실 이제 권력 침탈 외에 다른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명분도 없었고 네. 말 그대로 그냥 군인들이 일으켰던 쿠데타였고 맞아요. 당시에 반발도 컸죠. 네, 이제 그래서 신군부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해인 1980년 5월 18일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 이거를 진압한 이후에 8월에 대통령 취임을 했습니다. 집권 후에 명분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제 억압은 좀 더 폭력적으로 하면서 반대로는 이제 경제를 좀 신경을 써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주어야 이제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하겠구나 해서 정책들이 좀 그러려 간 면이 있죠. 네, 좀 달래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 때 완화 기조로 돌아섰던 임금 정책이나 이제 노동 시간 같은 것들이 전두환 때는 더 많이 눌러졌어요. 노동운동 같은 게. 그래서 반면 이제 이게 인건비 상승이 억제되니까 물가는 조금 잡힌 면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1987년에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1988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때 이제 사실 이 신군부의 핵심이었던 노태우가 다시 또 이제 직선제에서 보통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또 당선이 됐었죠. 어렵게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시켰는데 결국은 전두환의 2인자를 다시 또 대통령으로 뽑았던 뭐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던 거죠. 네.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경제. 1979년 당시 우리 경제는 어땠을까요?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출 위주로 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 대외 환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외 환경 그때 오일 쇼크 제2차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도 이제 파장이 많이 왔습니다. 경제 위기였다고 보아도 괜찮고요. 1970년대에는 우리가 아는 재벌들이 좀 등장해 있었는데요. 이 재벌들이 그러니까 사실 60년대는 어떤 재벌들 60년대 이제 재벌이라고 했던 재벌 중에서 70년대 남은 거는 삼성하고 LG 그 당시 금성밖에 없었는데 70년대에는 이 재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리를 잡으면 항상 이제 과잉 투자,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 구조도 좀 합리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오일 쇼크가 오니까 이제 수출이 줄어들고 이제 대외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제 좀 경제에도 문제가 국내에도 문제가 생겼죠. 1차 오일 쇼크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타격이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중화공업으로 전환이 좀 덜 돼 있던 상태여서 좀 이제 전기도 덜 쓰고 석유도 덜 쓰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 1979년쯤에 2차 오일 쇼크 됐을 때는 중화공업이 그래도 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석유가 부족해지고 유가가 오르는 게 꽤 문제였고 이제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인프라도 꽤 돌아가고 있던 중이어서 쇼크가 좀 있었습니다. 네. 물가도 폭등 수준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1979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였고 80년이 되면 한 23%까지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체감이 컸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비를 줄여서 대응을 하는데 그래도 뭐 굶고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이제 어렵고 힘들 뿐인데 이때 당시에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른다고 하면 진짜로 이제 뭐 굶을 걱정을 해야 하는 수준이어서 아직은 그래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일 쇼크로 무역 수지 적자도 좀 심해지고 있었고요.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전두환이 물가 상승을 좀 억제하려고 했었고 긴축 재정하고 임금 동결 정책을 좀 추진을 했었는데 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정책이 좀 많이 퇴행하는 상황이었죠. 79년에 그때 처음으로 부가세가 등장했다면서요? 네네. 사실 이제 없던 게 생기면은 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죠. 사실 이거는 12.12 군사 반란 이전인데요. 도입은 1979년 7월 1일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암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이제 10월 부마 항쟁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제 부가가치세 도입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필요한 상황이었고 조세 체계를 보면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간접세가 좀 강화가 됩니다. 근데 그 면에서 부가가치세는 좀 효율적인 조세인데 이제 국가 재정을 강화하려면 세수 강화가 좀 필수적인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경제 고도 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복지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그렇죠. 요구가 표출이 되는데 이거를 대응을 하려면 정부도 조금 이제 세수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또 우리 조세 체계가 그렇게 당시 선진적이지 못해서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항상 조세 저항은 이제 강력한 역사의 동인이 돼요. 그렇죠. 우리 지금도 이제 뭐 금융투자 소득세라든지 가상자산 과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이제 큰 조세 개혁이어서 이제 도입 이전부터 루머가 돌았습니다. 10%더 비싸게 뭐든지 비싸게 팔게 된다고. 그래서 소비자들도 루머에 동요했지만 판매자들도 이제 잘 모르고 이제 동요를 해가지고 아직 도입이 안 됐는데도 진짜로 10%씩 얹어서 팔고 그랬던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나쁘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빈부격차도 좀 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폭동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생활비도 증가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도입 초기에도 이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해서 1980년이 되면은 28.7%까지 소비자 물가가 급등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군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제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서는 뭐든지 좀 할 태세였죠. 아,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경제라도 잘 돌아가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당시에 전두환 씨는 경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을까요? 아무리 이제 국가 지출을 좀 줄인다고 긴축 재정을 이제 선언을 했고요. 이제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겠다고 해서 인건비를 굉장히 좀 억눌렀고요. 사실 이제 박정희 때 그 암살당하기 바로 그 전해나 그 해에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좀 최저임금도 확대를 하고 이제 뭔가 이제 노동 시간도 좀 줄이고 이렇게 좀 완화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거를 굉장히 좀 억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공공지출 이게 인건비를 억누르면서 공공지출을 축소를 하니까 네. 이제 체감 경기는 더 안 좋죠. 너무 안 좋아졌고 다 이제 대기업한테 수출 혜택 같은 거는 굉장히 좀 강화를 했고 세금도 좀 깎아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물가가 잡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김재익이라고 청와대 경제수석 1980년에서 83년까지 경제수석을 했던 분이 계신데 이제 이 분이 이제 사령탑으로 경제사령탑으로서 좀 역할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이제 시장경제 중심으로 좀 관치해서 시장경제 중심으로 넘어오는 시기이기도 했었어서요. 그때 요 대기업 관련한 경제 정책은 좀 성공을 많이 했고요. 이제 정부 개입이 좀 많이 축소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에 대국민 담화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으니까요. 요게 만약에 확정이 돼서 담화가 발표되면 저희가 즉시 전달해드리던 소식을 끊고 바로 또 연결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12 사태 이후에 사실 그때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나타났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밀착된 정경유착이 그때부터도 또 많아졌다면서요. 네, 사실 정경유착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정당성이 부족하니까 경제적 성과를 내세우려고 대기업에 특혜하고 지원을 좀 몰아준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업들도 그만큼 불법 정치 자금을 많이 이제 소위 말하는 뜯겼죠. 이제 착취를 많이 당했죠. 그래서 전두환이 이제 쫓겨나고 나서 수사를 해보니까 비자금을 당시 9천억 원 정도를 조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9천억 원이면 지금의 9천억 원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 때도 또 이때고요. 이제 동시에 국가주도 경제 개발 모델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장 경제 중심으로 가는 거하고 정경유착 심해지는 거하고 병행이 되냐 이러면 그 박정희 때는 그냥 이제 직접 이제 정부가 나서 가지고 불러서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기업 정책을 결정을 하는 진짜 좀 노골적인 너무 당연하게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기업한테 맡기되 이제 뒤에서 이제 금융 시스템이나 특혜 같은 거를 좀 불법적으로 주면서 컨트롤을 하는 상황이 있었죠.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면 경제도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당시에 또 더더욱이 그러했고 12.12 사태 발생한 다음 해에 우리 경제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 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1980년에는 마이너스 1.6% 성장을 했는데 지금도 경제 성장률이 뭐 1%대로 떨어져서 너무 큰 문제이지만 그때는 과잉 성장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시절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성장이 엄청난 타격이었죠. 정치적인 혼란이 좀 컸었는데 네. 일단 컨트롤 타워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대외 환경이 마침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기업들도 이제 과잉 투자 등으로 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우리가 이제 당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나 신기술 같은 게 좀 당시에는 좀 불분명한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사령탑이 흔들거리고 있는데 이제 억압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노동 시간도 굉장히 늘어나서 소비가 되게 억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당 노동 시간 최고였던 때가 제조업 기준으로 1986년입니다. 이제 54.7시간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주 52시간 최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주 40시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중화 공업으로 전환을 하는 게 사실 우리 매끄럽지는 않았어가지고 네. 경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실업이 엄청났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 군사 반란 이후에 우리 경제가 좀 침체기를 겪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라고 봐야 돼요? 1986년 정도부터 봐야 된다고 86년? 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 흑자 기록을 이때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정책이 좀 먹히기 시작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환경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3저 호황이 처음 시작이 됐어요. 이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해가지고 3저 호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큰 저달러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저달러가 아니었는데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당시 플라자 합의로 달러 약세가 하게 확 되고 일본이 앵고가 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많이 수출을 늘리게 됐죠. 그래서 1980년에 GDP가요 1,600달러에서 1988년에 4,000달러로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하고 경제 안정이 동시에 달성이 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대외 환경이 굉장히 중요했던 단기적 성과이고요. 이후에 이제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 부분이 사실 조금 더 크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80년대 후반부터 제대로 된 기회를 잡기 시작을 했던 거고. 네. 근데 또 높은 성장 이면에는 부작용도 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저성장 시국에는 좀 너무 부러운 얘기인데요. 예. 근데 고도 성장도 사실은 꽤 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잘 나가는 산업에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위기에 취약하고요. 이제 빚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당시에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과열로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또 1988년에 올림픽 끝나고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후반부터 차곡차곡 쌓여오던 부동산 집값이요. 이제 서울 올림픽을 쐐기로 해서 정말로 집값이 폭등합니다. 이제 강남 개발이 좀 마무리되던 시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때 어쨌든 고도 성장을 했는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를 않아서 부동산밖에 투자할 데가 없어서 이제 정부도 이제 경기 침체가 된다 싶으면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 하다가도 또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책을 좀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군사 반란 딱 10년 후에 89년 12월 12일에는 증권시장에 또 상징적인 조치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군사반란 딱 10년 만에 있었던 증권시장 12.12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제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증시가 이제 급락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그때 코스피가 한 1000까지 갔다가 700에 갔다가 이 12.12 때 500 이하로 400까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네, 그 내용이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이 대체 뭐였길래 이게 급락을 했냐라고 하면은 투자 신탁사들이 주식을 좀 무제한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빌려주고 투자 신탁사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자산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네네. 무제한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준. 맞습니다. 당시 금융시장이 이제 그 투자 신탁사라고 이제 지금 자산, 지금 ETF 같은 느낌으로 그 개인 자산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 정부가 이거를 가지고 금융시장을 좀 컨트롤을 하려고 했었어요. 즉 1980년대 후반이 되면은 주식시장도 상당히 과열이 되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을 때 막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거품이 끼니까 순식간에 확 빠져버렸죠. 빠졌어요? 네, 다시? 빠졌어요. 다시 빠졌어요.
그때 당시에 부양책을 내놓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단 바탕부터 살펴보면. 어쨌든 이제 이게 1980년대 후반에 주식시장이 좀 과열돼 있었고 특히 1986년에서 87년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쯤 되면은 우리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대거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986년에 2,000포인트 수준이었던 주가 지수가 87년 초에 500포인트 돌파했고 아마 이제 요 직전에 1,000포인트까지 거의 갔었을 거예요. 네. 근데 1989년쯤 되면은 3조 호황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갑니다. 시장이 쭉 빠지니까. 네, 그래서 조정 들어가면서 반토막이 났고요. 근데 이제 신군부도 신군부지만 당시 이제 노태우 정권 같은 경우에도 경제를 그러니까 명분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성과를 좀 강조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이게 안정화 대책을 이제 발표를 해야 이제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1987년 12월에 증권시장 안정하고 활성화 목표로 대규모 증권 부양책을 발표를 했던 거죠. 그러면 근데 그런 부양책 이후에도 증시는 빠졌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하루 만에 이제 급락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너무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거죠. 이제 차익 실현을 막 하려고 이제 투매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실물 경제가 받쳐주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빠졌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 이게 빠져 이게 계속 이제 매물이 등장해 그럼 나도 팔아야지 하면서 근데 바로 이제 급락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증권제도가 이때 계기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공시제도도 이때 되게 강화가 됐고요. 내부거래 투명성 강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증권시장 안정기금이 좀 왜냐하면 이때도 제때 기금이 들어가서 받쳐 주었으면은 사실은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공포심이 너무 자극이 됐던 면이 있어서 증권시장 안정기금도 좀 많이 이제 설립이 되고요. 간접 투자가 좀 강화됩니다. 그래서 상한가나 하한가 이제 좀 20% 이상 이제 오르거나 이제 떨어지면은 조금 제한이 되잖아요 하루. 네. 그리고 이제 서킷 브레이커도 이때 계기로 도입이 됩니다. 그 이후에 뭐 상한가 가격 제한폭도 뭐 4%, 8%, 15% 이렇게 순차적으로 네네. 올라갔었죠. 사실 우리가 이런 아픔을 통해서도 배운 게 있고 그때 이후로 제도도 더 바르게 정착이 됐던 것들도 있고요. 네, 결국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결국에는 예. 이제 이런 리스크가 너무 적어지긴 합니다. 12.12 군사 반란 이후의 경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